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셀코리아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외면을 받았던 종목이 삼성전자였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원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했는데 그 매도 물량 중에 9천억 가까이가 삼성전자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간밤 나스닥 지수 급등했죠. CPI가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면서 빅컷 가능성은 줄었지만 엔비디아가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때문에 브로드컴, AMD, 퀄컴 같은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오늘 국내에서 누워있었던 반도체주 사이에서도 훈풍 불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내 증시 상황 열어보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오랜만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1% 강세 흐름 보이면서 2,54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형보다 아우가 먼저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724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이 서로 엇갈린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팔자세가 계속 이어지고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포지션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포지션 이어집니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발길이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036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사이에서 쌍끌이 매수 나옵니다. 개인이 634억 원, 기관은 613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 홀로 순매수하는 포지션이었는데요. 개인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1,092억 원 매도 물량이 집계되고 있고요. 외인이 655억 원, 기관이 418억 원을 각각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드디어 빨간불을 제대로 켜주고 있습니다. 1%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어제 52조 신저가를 갈아치웠는데 65,900원으로 다시 크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드디어 16만 원대를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6% 강세 흐름 보이면서 9,600원 뛰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부터 엔비디아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커플링 현상이 진하게 나타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반등 흐름을 크게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 크게 급등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의 불기둥이 이어졌었고요. ESS 쪽에서도 좋은 훈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등했던 때 이어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98만 원대로 종가 기록했는데 또 97만 6천 원대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3% 올라갑니다. 드디어 23만 원 위로 다시 올라와 줬는데요. 어제 한국신용평가사가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 등급을 기존 AA+에서 AAA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호재가 주가를 더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떨어지고 있지만 빨간불 켜줬습니다. 1% 올라가면서 19만 원 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19만 2,700원 매매가 나오고 있고요. 기아도 현대차와 함께 오늘 강하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3% 가까운 급등 흐름 보여주면서 다시 10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KB금융은 보합입니다. 어제 미국 대형 은행주들이 급락한 추세로 6% 크게 밀렸었는데요. 현재 오르지 못한 채 계속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77,9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3% 가까운 급등세 보여줍니다. 35만 2,5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1위 자리 지켜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지금 3% 강세, 에코프로도 3%, 엔캠은 4% 넘게 오르면서 2차 전지주 오늘 아주 강하게 탄력받았습니다. 각각 15만 8,700원 그리고 7만 7,100원, 17만 9,5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랑 엔캠 같은 경우는 오늘 16만 원 그리고 18만 원대까지도 조금 욕심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LB도 함께 볼까요? 오늘 1.84% 올라가면서 8만 8,500원, 1,700원 뛴 모습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래시스가 6위 자리로 여전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53,9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가 요 밑에서 또 쭉 올라오면서 7위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건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리노공업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11,200원 뛰면서 18만 3,20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젤과 삼천당 제약도 아직 보합권이긴 하지만 소폭 올라가면서 오늘 7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준 모습입니다.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YC입니다. 오늘 반도체 밸류체인 전부 흐름 좋습니다. 8월부터 주가 하락세 그리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최근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장 초반부터 크게 점프를 했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13,130원까지도 매매가가 나왔는데요. 현재는 9% 급등세 그려가면서 12,58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오늘 삼성전자 다음으로 YC의 거래량이 크게 잡히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세대 HBM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자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테스터 장비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YC는 HBM 제품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인하는 고속 검사를 주요 고객사한테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YC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흐름 좋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산일전기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미국 대선 TV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치열한 공방 끝에 수급은 양당 정책의 교집합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력 설비 업종이 있죠. 오늘 전력기기들 일제히 강세 흐름 받고 있는데요. 산일전기는 미국 내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혜 기대감으로도 최근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7% 넘게 급등하면서 시세 분출 중입니다. 87,850원에 매매가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소식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런치 토크에서는요. 뉴진스의 하이브 기습 습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혹시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다들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주주들은 또 다른 입장에서 마음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를 저격하면서 그 발언 이후로 오늘 하이브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으로 엔터주 흐름 역시도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K-팝은 인기라고 하는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 않는 건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요. 세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이슈와 SK텔레콤, 방산 관련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하원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됐죠. 최근 최종 입법까지도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야 할 투자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 방어주로 떠오르고 있는 게 통신주가 있죠. 그중에서도 SK텔레콤이 제 눈에 쏙 들어오는데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통해서 자세한 전망 흐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관련된 소식들도 함께 할 테니까요. 마지막 리포트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는요. 오늘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신재생, 항공 이렇게 다뤄볼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지개 펴준 만큼 자세한 흐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리스 후보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있죠. 어제 잘 나갔는데 자세한 흐름도 여기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항공주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 하반기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출발하겠습니다.
자, 런치토크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산업이 좋은 거랑 또 주가가 가는 거랑은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엔터주가 JYP가 고점 대비해서 박진영 씨가 슈카월드에 출연했던 거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진영 씨가 나와서 내가 돈이 있다면 뭐 팔아서라도 지금 주식 사고 싶다 이랬는데 마이너스 50%. 어떡하나요? 하이브도 상황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뉴진스, 어도어 쪽에서 이제 뉴진스, 미니진, 하이브 이렇게 세 명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좀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또 뉴진스가 라이브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엔터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그런 매력도는 무엇인지 한번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오늘도 준비한 내용 런치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진스 하이브 기습 저격. 사실 제목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방송 컨텐츠 안에서도 찬반을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풀어나가 볼 텐데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뉴진스 노래 원래 슈퍼샤이, 네. 슈퍼샤이가 있는데 어제는 슈퍼샤이가 아니었습니다. 예, 딱 대담하게 나와가지고 샤이하지 않게 본인의 이제 의견들을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뉴진스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노래 한 소절 모릅니다. 와, 방송을 정해지듯이. 진짜 잘하시네요. 노래 시킬 거 바로 알고 뉴진스 좋아하시죠? 네, 노래 모릅니다. 바로 그냥. 돈쌤님은요? 제가 이제 50대 아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찾아 듣는, 길 가다 듣는 게 아니라 네. 찾아 들을 정도면 이제 메이저 중에 메이저인데 그랬던 경우가 이제 트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뉴진스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 정도면은 제가 할 정도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락 스피릿이라고 해가지고 지기지기 하지 않으면 음악도 아니다. 뭐 이런 세대였던 사람이라서. 박광규 씨. 네, 박연규 씨, 그때는 약간 삼촌이긴 한데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H.O.T가 이제 락을 한다고 해서 그때 뭐 악플도 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K-팝을 보면 이제 정말 세상이 달라졌고, 정말 달라졌구나는 걸 많이 느끼고 그 중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한 뉴진스가 또 이런 노이즈가 껴가지고 네. 조금 어제 라이브를 보면서도 이 어린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이제 드디어 알아가는구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돈쌤님한테 첫 번째로 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제 라이브한 거 캡처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네. 내용이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라이브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뉴스인데 라이브 내용은 뭐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25일까지 네. 우리 대표님을 다시 복귀시켜서 원래 뉴진스로 돌려주십시오. 뭐 자기가 음악을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해보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인간관계 그리고 사내 정치가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사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겪어가는 거 아닌가. 그게 사실 내일만 잘하면 되는 게 또 조직 생활이 아니라는 거를 좀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아재이기도 한데 그런 일단 라이브에서는 좀 안타깝긴 했어요. 이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거밖에 할 게 없겠구나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사실 이제 큰 대기업에서 팀장이 사장님하고 싸워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럼 남아있는 팀원들의 운명이라는 건 이제 거의 결정난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팀원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인데 그리고 공식 채널도 아니고 스스로 다른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라이브를 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절박함까지 느껴지긴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그리고 그렇다고 하이브가 여기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뉴진스는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BTS들도 이제 전역을 하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외부를 겉돌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팬들 말대로 이제 서랍 안에 수납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참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했었습니다. 네, 일단 라이브에서 주장한 건 25일까지 원상 복귀의 요청이 있었다.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길 원한다. 네. 근데 제가 막 쇼츠 같은데 댓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림 그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네. 우리가 팔레트하고 붓하고 다 줬으니까 예쁘게 그림 딱 대상 받았는데 그걸 찢어버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네. 좀 하이브가 많이 그러니까 받고 있는 것 물론 그 같더라고요. 방시혁 대표가 그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아티스트가 아니고 이거를 만드는 그 프로듀싱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요즘 이제 컨셉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돌에서 이제 컨셉이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한 분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SM에서 능력을 제가 봤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셔라라고 했는데 문제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좋은데 그 사장님이나 할 수 있는 것까지 한 게 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시혁 대표가 생각하는 범위와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생각하던 범위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를 서로 좀 어리숙하게 대응을 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 사람을 좀 나쁘게 몰아갔고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회불 들고 나와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 그 당사자의 인 뉴진스에 대한 그리고 뉴진스라는 건 하나의 브랜드인데 음악보다는 이 이슈가 앞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브랜드가 오염돼 버린 것이죠. 최악의 상태가 오지 않았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김대중 대표님은 전반적인 뭐 흐름은 다 아실 테니까 네. 하이브 대 민희진 여기서 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지만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엔터 산업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네. 특이하거든요. 엔터 회사가 상장돼 있는 국가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엔터사라고 하면 소니뮤직이나 워너뮤직이나 뭐 또는 유니버설 뮤직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큰 그 엔터 회사이죠. 그리고 외국 그 아티스트들은 그 인큐베이팅 된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이 소니뮤직이나 다른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네. 당신네 회사가 나의 어떤 홍보를 해달라 또는 매니지먼트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 체계로의 진행이 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성되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엔터사들이 다 추진하고 있는데 멀티레이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도 사태도 이러한 내용인데 내가 괜찮아 보이는 소형 기획사가 있어요. 조그만 기획사가 있어요. 그러면 대형 엔터사가 그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합니다. 많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회사는 받아들인 자금을 통해서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키우고 계속해서 그 홍보 활동까지 해서 다 진행합니다. 그렇게 돼서 성장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지금 같은 사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진스 같은 경우는 민희진 대표와는 계속해서 친밀도를 가져오고 어려서부터 키웠던 어떻게 보면 부모 같은 입장에서의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투자만 했다라고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대표를 교체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뉴진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입장 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발생을 했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 불거지면서 계속적으로 충돌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장단이 있습니다. 멀티레이블 이 사업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엔터사들이 수익 창출을 보였던 사업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BTS도 자회사 개념으로 멀티레이블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 하이브에서 뭐 르세라핌이라든가 다른 아티스트들도 다 이 멀티레이블 형태로 자회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회사 개념의 소속 아티스트를 키워서 이렇게 하이브가 성장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그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육성되고 이 부분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 매출이 대략 한 2조 원 발생을 했는데요. 이 멀티 레이블 쪽에서 발생된 매출이 한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에서 지금 수익원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금 현재 충돌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상황인데 뉴진스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용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두워 말고요.
BTS도 저기 뭐냐 그 빅히트 뮤직이라는 그 저기 자회사가 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충돌이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약간 롯데지주 밑에 뭐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 정밀화학 차라리 뭐 이런 그렇게 거 있듯이. 계열화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게 멀티 레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도가 문제가 됐던 거는 일단은 그 민희진 대표가 일단 뉴진스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네. 그냥 프로듀싱만 한 게 아니라 경영 결정권까지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총괄을 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때까지 프로듀싱이라면 중국집에서 요리사였는데 이제 그 경영까지 다 건드릴 수 있게 되니까 뉴진스가 처음 나올 때 5곡을 발표하면서 5곡 전체 뮤직비디오를 1시간에 동시에 푼다든지 뭐 이런 그 회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까지 다 정권을 쥐고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다 한 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약 관계고 그리고 산하 레이블이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 아까 그 엔터 사업이 상장된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K-팝은요 그 외국의 다른 레이블하고 다릅니다. 일단 사업 구조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밴드였다든지 아니면 어디 인디 밴드였다가 어디 우연찮게 어느 펍에서 뭐 레이블에 눈에 들어와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절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발굴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뭐 그 한때 너바나가 엄청 유행해가지고 뭐 시애틀 같은 데다 인디 밴드들 찾으러 다니던 네. 그러면서 뭐 보석 같은 그룹을 발굴했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부터 데려와가지고 인큐베이터 했기 때문에 이건 상품인 거예요. 상품인 건데 이 상품을 사람의 형태로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의 팬하고 다른 겁니다. 예전의 팬하고 다른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팬덤 산업이에요. 팬덤 산업.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덕질한다 얘기하잖아요. 이 덕질한다는 게 옆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음악이 좋으면 CD를 하나 사면 되는데 그럼 뭐 100만 원치, 200만 원치, 포토카드 한 몇십만 원씩 사고 이런 것들이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산업화 시켜낸 게 K-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팬덤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얘기했던 건 이 팬덤을 그래도 좀 대중문화하고 좀 섞어서 가자라고 했던 게 뉴진스의 하나의 차별성이었는데 요게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조회수 한번 딱 어그로 한 번만 끌고 갈게요. 네. 자, 하이브 대 민희진 네. 두 분은 누구 편인지 궁금합니다. 왜냐? 자, 하이브와 민희진의 입장이 서로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다 하이브 일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내 거야. 법적으로 계약 관계적으로 내 거야. 플러스 처음에 BTS 물고 늘어지지 않았느냐. 네. BTS 동생이라든지 네, 뭐 맞아요.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가지고 온 인프라, 우리가 가지고 온 아티스트, 우리가 가지고 온 돈 이거 가지고 처음으로 너네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거 계약 관계도 법적으로도 다 우리 거지. 일단은 네. 두 번째 민희진 씨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SM 사장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뿌리치고 전권을 준다 그래서 온 거다. 근데 왔더니만 뉴진스가 성공했더니 르세라핌도 아일릿도 그리고 회장님이 우리 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꾸 다른 그룹을 똑같이 내더라. 똑같이 내면서 우리한테는 앨범 발매일을 뒤로 미루라고 한다거나 네네. 혹은 뭐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약간 부당하게 줄이더라.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건 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 거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가져간 거 있어서는 자꾸 나한테 불합리한 그런 뭐 스케줄링이나 이런 거를 주니까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서로 일리가 있는 상황에서 김대준 대표님. 전 당연히 민희진 대표 편입니다. 오 그래요? 네네. 왜냐면 이제 업계에서 보면 하이브는 구체적인 그 계약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네. 단순하게 보면 PI 재무적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통상 금융시장에서도 PI 같은 경우는 돈을 투자하고 그 돈에 대한 이익치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경영권에 대해서 또는 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하는 것은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그 돈에 대한 이익치만 지분만큼의 투자금만 회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양자 말이 일부 일리는 있지만 저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미진 대표의 말이 좀 더 오케이. 설득력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팅에서 오 쿠데타 옹호자 용기 있으시네 이런 의견 있다는 거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쌤님은요 저는 하이브 의견이- 편 드셔야죠. 네, 저는 이제 둘 다 하이브가 나올까 약간 걱정했는데 네. 다행입니다. 저는 하이브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탕수육을 잘 튀기는 기술이 있어. 그래서 어디 전국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사장님이 저를 데려와 가지고 특별한 지점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더 잘 튀기고 네. 더 좋은 고급 음식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네. 사장님이 이제 전 지점에다 이걸 이제 뿌린 거죠. 예, 근데 기술을 빼가서. 그렇죠. 이거 튀기는 방법을 이제 다 알려준 거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운대 샌덤시티 오픈을 위해서 제가 있는 강남점은 좀 쉬어라. 이틀 좀 휴무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휘를 한 것이죠. 비유 좋네요. 예. 근데 그거를 요리사가 기분은 나쁘죠, 당연히. 이건 내 기술인데. 불합리하다고 예. 생각은 들지만. 근데 그렇지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그 나온 플랫폼이 예를 들면 뭐 지상파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도 네. 보답을 받는 것이고 엔터 사업 특징이라는 게 아까 PI 말씀 주셨지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산업인 거고 여기는 팬덤 산업이고 컨셉이 존재하고 일부 몇 명이 다 이끌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 뭐 방탄이라든지 이런 연결고리가 없이 그냥 했다면 물론 뉴진스가 어느 정도는 됐겠지만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민희진 대표가 이제 그 자기 악원을 많이 확보한 거는 직장인들의 그 해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성과를 상사가 뺏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자회견에서 거의 그라데이션 분노로 보여줬잖아요. 왜 처음엔 대표님이라고 했다가 뭐 나중에 계저씨 등신 병신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이거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워딩이기 때문에 워딩 그대로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다운표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공중파에 다 나갔어요. 그렇죠. 저 보고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감동받았던 게 07년 그 아이폰을 발표하던 스티브 잡스 이후로는 십몇 년 만에 커즈 쇼크를 받았거든요. 직장인이라면 민희진한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사장님한테 저렇게 계저씨. 그 이제 맛 뭐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옆에서 변호사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호사 표정이 너무 웃겼거든요. 변호사가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이마를 잡으면 네, 이마를 잡을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고. 제가 가지고 캡처한 게 있는데요. 그 유명한 티셔츠랑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 모자가 한때 이것도 어떻게 어디서 파는지 알아가지고 다 실시간 품절이 되더라고요. 품절됐잖아요. 예, 그 나중도 아니고 그 사이에 그렇게 됐고 심지어 다음 앨범 컨셉이었어요. 미리 그렇죠. 스포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타고나신 장인이야. 아. 분노를 할 때도 하이브 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데 아니, 좀, 장인은 인정을 해줘. 피아 식별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장인은 인정을 하되 장인은 인정을 하되. 네, 그래도 대장간은 엎으면 안 된다. 장인은 인정을 하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죠. 약속된 걸 이분은 엎어버리면 정말 대장장인데 네. 정말 더 좋은 대장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집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레이블 안에서의 경영권하고 실제 경영하고 좀 착각을 한 것 같다. 오케이. 네, 그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짧게만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자면 사실 이게 뭐 주가랑 상관이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이브 이미 벌써 아작 나버렸고 JYP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주가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궁금증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뉴진스가 나와 버렸다. 네. 파급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이브는 복귀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 뭐 하이브 입장에서도 전체 매출에서 한 5% 6%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있어 보이되 네. 전체 그 매출 규모 측면에서 보면 뉴진스라는 이 상품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브에서는 되는 대로 가지 않을까. 뭐 합의가 되면 합의로 가는 거고 아니면 분리하겠다라고 하면 분리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돈쌤님. 뭐 사실 예측은 어렵죠. 왜냐하면 또 이런 라이브를 한다던가 그런 그렇죠.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예측 불가능의 영역인데 사실 여기까지 와서는 강을 2번을 걷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하이브가 이거를 받아주면 이제 쉽게 말해서 반란군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걸 하지 않는 하이브에 대해서 비난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초반에 비해서 이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뉴진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약간 회사의 어른들 싸움에서 피해본 아이돌 정도로 남아 있었으면 독립을 해서라도 어떻게 길을 좀 찾았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 자신감이 없어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 틀 안에서 민희진 대표의 지휘 아래 뉴진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도 좀 무리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를 해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응원하는 한 그룹이 이제 사실상은 이제 많이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조금 좀 그 전망을 좋게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전 일이 있고 나서 하이브 부사장님 한번 만났었어요. 네. 식사를 한번 했는데 네. 실제로 그쪽 분위기는 이제 민희진 씨를 뭐 당연히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너무 망가뜨렸기 때문에 네네. 이분은 이제 끝났다라는 쪽으로 회사 분위기가 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그럴 겁니다. 컴백은 안 돼. 왜냐면 이분을 받아주면 이 시스템 멀티 레이블 자체가 몇 그렇죠. 개가 있는 게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뭔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복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뉴진스를 내보내자니 이거를 아쉬워서 뭔가 법적으로 뭐 제약을 많이 걸어서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제 그 듭니다.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던 게 앞으로도 미래가 두렵지만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도 위협을 받는다라는 게 두렵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인즉슨 나가게 되면 뉴진스는 뉴진스 이름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왔던 창작물이 자기 게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요즘에는 뭐 영국의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둘이 화해하면 다시 공연이라도 하지. 그렇죠. 지금 여기는 그 형제들보다 더 깊은 관계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뉴진스는 제가 볼 때 민희진 대표의 또 다른 돌파력을 좀 기대해서 네. 한번 이제는 진짜 나가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계속 하이브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하이브 외에 다른 엔터주들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불확실성 때문인지 급락했다 그래도 꽤 회복을 한 모양새이긴 한데 전체적인 엔터주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여지껏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엔터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이 보시면서 한번 흐름을 드리게 되면 엔터주들이 최근 10년 내에 주가 상황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JYP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상황 여기 지금 월봉으로 이제 주가 상황의 흐름을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10년 내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평균 한 4배에서 10배 정도의 주가들이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은 뭐 우리가 비단 뭐 재무적인 내용을 다 따져 보기 이전에 최근 실적치가 좀 불안정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한 20% 감소했고요. 오. 지난 전년 동기 대비 이번 2분기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도 한 30%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토막 났습니다. YG는 적자로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이 감소되는 추세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상황이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제가 기존에 네. 한 5월, 6월 이럴 때 엔터주는 여름에 강하다. 과거 여름에 주가 흐름에서. 강하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 엔터주는 여름에 이제 공연도 많고 외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 주가 상황에서의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주가 상황에서 개선된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엔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과 관계된 겁니다. 중국. 아,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네. 된다? 앞서 이제 돈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엔터사들의 주 수입원은 음반 판매입니다. 근데 음반 판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 무슨 음반을 사겠느냐, 음원을 사면 샀지. 그런데 팬사인회 같은 데 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의도에서 저 백화점 한번 갔을 때 본 건데요. 중국인 관광객인데 몇 년 전에
앨범을 한 20장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네. 앨범 케이스를 뜯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그림, 사진, 그것만 빼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 한 20개 정도 되는 앨범들을 다 폐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이제 사진이나 이제 카드를 통해서 추첨할 수 있는 팬사인회나 뭐 이런데 내가 신청할 수 있는 한 번에 그 추첨권이 그 부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앨범을 그렇게 많이 사서 추첨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카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증대했었는데 중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앨범 판매량이 감소를 했죠. 이 부분이 이제 내년 정도 되면 개선되는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저는 뭐 생각입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한국 엔터가 그 동안에 가장 잘했던 부분이 네. 중국 없이 간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중국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 방송에서 안 틀어주니까 오히려 넷플릭스를 가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거거든요. 오히려 잘 된 거죠. 오히려 잘 된 거고, 그리고 그걸 중국에서는 이제 VPN 돌려가지고 도둑 시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우리 지금 이제 K-팝이 주로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거의 중국에서는 거의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국가의 K-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모든 산업이라는 게 원래 단골 장사긴 한데 뭐 20%의 고객이 80% 매출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산업인데 여기는 그냥 그 2%가 98%를 차지하거든요. 그냥 코어 팬덤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고 네. 그 팬덤들을 만들고 그 팬덤들에게 주머니를 열게 하는 노하우를 알게 되면서 시작된 게 K-팝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분산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와중에 그 특정 국가의 특정 코어에 기대는 것보다는 좀 그래서 체질 개선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 분위기를 봐서는 이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과거 같은 그런 그 우호적인 거를 기대하기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중국 친구들은 실제 와서 그렇게 소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일단 극소수고 그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엔터 사업이라는 거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짧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고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이 이런 생각 외의 이슈로 하나의 그 마음 상함이 일어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 몇 명 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휴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뭐 농담 삼아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휴가가 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그 요즘 제로 컬러가 유행하니까 제로 슈가 버전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BTS 있어요. 제로 슈가? 예, 그렇죠. 제로 슈가 버전으로 잠깐 있다가 건강하게.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술 이런. 기운을 좀 빼고.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당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상품도 코어고 코어기 때문에 네네. 엔터는 정말 그쪽에 촉이 있으신 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는 거지 일반 대중이 하기에는 뭐 그렇게 권장하는 섹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암이 있으시면 네. 돈쌤님입니다. 돈쌤님 캡처하시고 널리는 네, 요즘에 좌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 콜라 좋아해가지고 제로 네, 콜라 워낙 네, 좋아하시죠. 네. 아 근데 요건 딴 얘기인데 아까 김대준 대표님 그 준비하신 자료를 네, 네, 보니까 요게 좀 재밌어가지고 각 그 엔터사와 그리고 각 그 엔터사의 메인 아티스트들을 적어오셨는데 네. 하이브는 BTS, SM, NCT, YG는 블랙핑크인데 JYP는 박진영입니까? 박진영 아니 박진영이 메인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JYP가 지금 망한 거예요. 박진영 CEO가 경영을 안 하고 연말 시상식 가가지고 그렇죠. 스모키 화장하고 네, CEO 리스크가 있죠. 춤추고 있어가지고 다른 아티스트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있잖아요, 있지. 그 아티스트는 제가 잘 몰라서 있지 유나 요즘 얼마나 핫한데요. 엄청 핫해요. 박진영 씨. 근데 이제 요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엔터 회사들,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또는 뭐 관련된 뭐 여러 그 인플루언서들 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동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줄인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과나 앞으로 비전이나 방향성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고 해서 이 주식을 팔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희 사태 시작점과 지금 시점에서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지분율 상황을 보게 되면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4월 이후에 전후가 지금 상황에서의 지분율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 큰 자산들은 이런 작은 일정한 그 이슈에 대해서 크게 반항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지금 엔터주 이야기 하니까 채팅창에서도 이거 슬슬 입지로 오는 거 맞을까? 뭐 여기 상승 모멘텀이 뭔가 있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올해 주요 엔터주 하락률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코멘트 하나씩만 듣고 가볼게요. 9월 11일 종가 기준입니다. YTD로 하이브가 25%, SM이 38%, JYP 55%, YG 40%, 큐브 25% 이렇게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말 뭐 세계를 주름 잡는다, 박수 친다, 뭐 증권사 목표가 상향 이럴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자, 하반기 그리고 그래요. 하반기까지만 한번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좀 담아볼 종목이나 혹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까요? 김대중 대표님.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이제 대선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좀 우호적인 입장에서의 그 시청률을 보였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해리스 후보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 그다음에 그 공화당과 다른 입장에서의 그 무역 정책의 방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중국 때리기도 좀 완화될 거고. 중국 경제도 좀 나아질 거고 그렇다 본다면 엔터주에 대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그 인원들이 들어와서 엔터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엔터주는 뭐 주식이 원래 그렇지만 꿈과 유동성을 먹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강했던 섹터 중에 가장 먼저 추세가 꺾였던 게 엔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라든지 증시 모멘텀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반응할 곳도 엔터긴 한데 문제는 너무 기민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이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안 건드리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마디를 들어볼까 하는데 돈쌤 한마디가 되게 궁금해요. 하이브와 뉴진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이제 이혼할 때 4주 후에 네. 뵙겠습니다 하잖아요. 몰라요, MZ라서. 아. 저 초등학교 때 밤에 부모님 몰래 보던 건데 사랑과 전쟁. 그 나중에 또 실제로 겪을 필요는 없고 제 주변에 들을 일이 좀 생길 거예요. 나이가 좀 들면. 그런 가정 법원에 가면 이제 네. 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니, 주변에서 좀 들을 수 있을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그런 건데. 어른들의 세계. 어른들의 아저씨들. 이야기. 어른들의 이러니까 개저씨 하는 거예요. 50 시절 이야기. 50 시절 이야기죠. 근데 지금도 그 가정 병원 가면 지금 기분대로 이혼하지 마시고 네. 4주간 고민을 해보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이혼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의외로 효과가 있대요. 효과가 있어서 일단 그 충동적인 걸 좀 피하자라는 거거든요. 요 신구 선생님 대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4주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4주에 안 뵙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법원 오지 않고 그냥 풀고 화해하고. 그래서 잘 결합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2주에 뵙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보지 말자는 건데 오케이. 그래서 2주라고 한 거는 25일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한 4주를 하지 왜 2주 그래서 MZ인가 싶기도 2주. 이왕 요즘 쇼츠가 대세잖아요. 쇼폼. 이왕 주는 거 한 4주 주지. 에이 쇼폼이 대세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대표님. 넌 단순하게 가와만 서서 집안이 평안해야 사업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알겠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하이브, 미니진씨, 어도어 그리고 뉴진스 이렇게 각자의 이해 당사자가 잘 화합을 해서 엔터 사업 전반적으로 산업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다른 종목들의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와서 우리의 좀 상승률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KL리서치의 김대중 대표님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크루트가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추석 연휴에 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개인 연차를 활용해 최장 9일까지 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6조 2,565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에 대한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진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이달 초 도입한 추가 대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가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11일 비판했습니다. 전날 있었던 첫 번째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나온 후보의 발언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35% 하락하고 일주일 전 대비 1.31%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TLC 9세대 V낸드를 최초 양산한 데 이어 초고용량 데이터 센터 SSD를 위한 1테라비트 QLC를 9세대 V낸드를 업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8% 넘게 급등하면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종목이 장 초반 6% 넘게 급등한 가운데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연금 개혁과제 중 모수 개혁에 해당하는 소득 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 장관 회의에서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 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 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증권에서 정리한 제약바이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 바이오의 제한을 겨냥한 바이오 보안법이 미국 하원 통과하면서 네. 아무래도 국내 제약 바이오주에도 훈풍이 불었었습니다. 최종 입법까지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고 또 그 절차를 소화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게 상원, 하원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네. 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같이 바이파티즌 같이 일단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상원의 본회의라는 것을 결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상원이 의견이 다를 경우에 한해서는 뭐 양원 본회의 결의를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서명으로 가요. 날짜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될 경우에 이번 달 중에는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하원에서 통과됐으니까 다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원에서의 투표 결과를 보면 네. 굉장히 압도적으로 찬성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리포트를 가져온 이유는 네. 긍정적인 거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주가에 좀 녹아 들어갔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보안법 또는 생물 보안법이 하는데 이게 중국 업체들한테 의존도를 줄이라는 거잖아요. 중국의 뭐 우시 바이오로직스 그쵸. 같은 경우가 엄청 주가 많이 가는데 걔네들이 보통 미국의 비중이 한 50% 되고 네. 특히나 그 초기의 프로젝트 단계에 초기에 있는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재 아닌 제재를 하게 되면 이런 법으로 그게 한국의 업체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한국의 뭐 CDMO라고 하는데 CMO, CDO가 좀 다르거든요. 네. 이 D는 디벨롭먼트고 M은 매니팩처링이기 때문에 CMO, CDO 다 다르긴 한데 CDO 그러니까 이제는 그 우리가 디벨롭하는 그 단계에서 어떤 오더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주가는 미리 얼마나 가는 거예요. 중장기여야 이게 그 하나요? 8년의 유예 기간이 있답니다. 8년. 네네네. 물론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뭐 그 과정 속에서 미리미리 앞당긴 측면이 있는데 네. 어쨌든간에 주가적인
측면은 그렇다 하시더라도 넘버화되는 거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사실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그 그림이 있으니까 8년 뒤거라도 예측을 해가지고 현가 DCF,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로 해가지고 잡을 수 있거든요. 업사이드가 없다는 건 아닌데 만약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만 올랐다고 하면은 그거 아니고도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내년까지의 실적에서 파이프라인에 좋은 게 있다면 사실 관계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쉬어가거나 단기적인 또는 내년까지의 눈에 보이는 실적이 조금 의심스럽거나 좀 그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갔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런 주제만 갔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조금은 경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CDMO 우리나라에서 삼성바이오를 셀트리온 뭐 또 작은 주식도 있는데 일단은 그 주가가 덜 갔다는 측면에서는 셀트리온이 조금 더 이런 이슈의 단계가 조금 덜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다른 주가는 많이 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본다면 셀트리온이 조금 더 이런 그 경계성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셀트리온이 당장의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땐 더 매력적이라고 본부장님은 해석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모멘트의 어떤 반영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영이 얼추 대충 됐다는 거죠. 물론 4분기 실적도 새로운 공장 가동 이런 거 업사이드가 있긴 있어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110만 원, 120만 원 오늘도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서 네. 긍정적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각도라는 것이 항상 높았다가 계속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경계성은 아니고 어떤 그런 한번 새로운 시각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얘네들 뭐 하반기에 기대되는 진펜트라든지 그다음에 신약, 그다음에 바이오시몰레 전체적인 흐름 그 이슈 아니고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가야 될 길에서의 스타트가 이제 막 시작했고 주가가 과거 최근에 한 뭐 어떻게 볼까요? 한 5개월, 3개월 봤을 때 굉장히 눌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측면에 주가가 덜 반영된 것이 셀트리온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8년이면 엄청 오랜 시간이니까 불확실성이 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체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모멘텀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년의 시간을 기다려보고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고 한다면 네네. 어떤 부분에 특히 집중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게 뭔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이 CDMO로 하지만 사실 CMO거든요. Manufacturing, C Development 단계에서 매출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CDO가 만약에 구체화될 수 있다면은 네. 이 그 포트폴리오, 얘네 제품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서 긍정적인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10%가 아니고 점점 올라가면은 일단 락인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그림으로 가다 놓고 내가 진짜 3년, 5년 끝까지 가져가겠어 한다면은 네.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롱텀 뷰가 뭐 특별히 바뀔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CDO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다음에 분기별로 실적 대비 수가 미리 갔는가 덜 갔는가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셀트리온이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뭐 가이던스라든지 CDMO 사업 진출 계획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했을 때쯤 돼서 아까 저기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어떤 경계 내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모든 것이 나쁜 식으로 비저비터 나쁜 게 아니고 비저비터 좋아지는데 구체화되는 공시나 이런 것이 남아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적으로는 기다릴 게 더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당장 집중해야 될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매출 비중에 조금 그렇죠.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 8년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자체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년의 유예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정리한 SK텔레콤인데요.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로 요즘 통신주가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SK텔레콤의 매력도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통신주에 비해서 SK텔레콤은 어떤 데 특화된 거예요? 그렇죠. SK텔레콤이 LG U+라든지 그 KT보다 마켓쉐어가 1등이다. 뭐 이런 개념 말고도 네. 일단 AI에 대한 진심이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 측면에 투자가들이 뭐 방점을 들 것 같아요. 무슨 배당주로서는 SK텔레나 KT나 얼마 차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배당주로서 뭐 5%건 6%고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거죠. 근데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약간 내려갔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얼마입니까? 57,8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올라오긴 했어요. 네. 최근에 장이 좀 비실비실한 측면에서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많이 좀 사들여서 5만 원 네. 초반에 대비했을 때는 거의 10% 정도 오른 거잖아요. 이 주식이 10% 오르는 거 최근에 오르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이 이겁니다. AI에 대한 진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단순히 통신주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만 얹히면 되거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6만 원 이상 나오긴 할 텐데 지금 5만 7천 원이니까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 이 리포트는 한 7만 7천 원으로 높였는데 그 높인 거의 핵심은 뭐냐? 통신의 뭐 알프가 됐든 무슨 마켓이 이거 아니거든요. AI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측면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펭귄 솔루션을 인수해가지고 네. AI 팩토리 사업을 한다든지 B2B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픈 AI라든지 엔스트로픽하고 같이 협력해서 엔터프라이즈 기업용으로 시장을 진출한다든지 또 뭐 구동 모델을 하기 위해서 A.에 멀티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해 가지고 구동 모델을 붙이는 이런 서비스를 한다든지 네. 이런 여러 것들이 작년부터 계속 일어나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 대한 각광을 받는 거죠. 우리가 AI 고점 하는데 AI 고점은 뭐냐면은 인프라 투자를 너무 많이 했는데 바로 ROE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활용하는 측면에서 네.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활용 측면에서 SK텔레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뭐지? 그러면 우리가 통신주였는데 애드디된 보너스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어텐션을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한다면은 본질적으로 얘네들이 하고 있는 통신 사업이 이슈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켓시어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건 기본에다가 AI를 얹으면은 지금 우리 매출이 얼마입니까? 한 18조 정도의 한 2조 정도 매출, 2조 정도 영업이익인데 AI 매출이 붙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한 20조에서 30조 정도까지 보거든요. 지금 18조, 17조 이렇게 하는 회사가 꽤 오래됐는데 네. 불과 한 5, 6년만 지나면은 30조의 목표를 하는데 30조가 되려면은 AI가 한 30%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꿈에 대한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만 가지고도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7, 8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애누리를 하더라도 아직도 업사이드가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있지 않은가 싶어서 괜찮다 보고요. 배당 수익률도 제가 생각보다 높네요. 배당도 있어요? 네, 배당 많죠. 우리는 많이 주는데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네. 배당이 지금 여기 애널리스트 목표로는 3,640원이니까 한 6%가 넘어요.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 6% 있고 AI가 장기적 분다면은 우리 주식은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탄탄한 통신 플러스 그 다음에 AI 성과까지 기대한다면 갖고 계신 분이면 좀 더 길게 가져가셔도 될 만한 주식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식은 뭐 시장 자체가 뭐 오늘같이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갈 때는 네. 당연히 언더하죠. 이럴 때 못 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시장이 계속 100% 장담을 못 한다면은 포트 믹스에서 뭐 한 1, 20% 정도 이런 거를 같이 해가지고 안정성을 취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댓글을 보면 입맛변태님이 이제 SK텔레콤은 통신주만으로 보기는 어렵지 이렇게 정리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상승 모멘텀이 그냥 단순히 경기 방어주로서 그러니까 통신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배당이랑 AI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집중을 해볼 만하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이 리포트가 이제 NH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비슷한 리포트가 몇 개 있을 건데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줄 평은 원래 통신 사업이 뭐예요?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 플러스 AI로 성장. 네. 거기다가 배당 6% 이렇게 한다면은 다 갖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고 계신 분이 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오래 끌고 갈 만한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정리해준 리포트인데요.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이렇게 두 종목만 들어도 전 좀 든든하다라는 매력을 느끼는데 네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종목의 투자 포인트, 투자 매력도는 또 어떤가요? 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거래 정지죠. 네. 합병과 분할인가 그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네. LIG 넥스원만인데 어저께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가 컨퍼런스를 한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미팅을 하면서 투자가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방산 업종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도 같이 참가했기 때문에 네. 투자가하고 미국의 투자가하고 회사하고의 미팅이 있었던 거고 이 애널리스트가 참석한 거고 거기에 갔다 온 후기를 적은 거야. 후기 리포트 제목이 영어로 썼네요. 롱텀 투자 매력 재확인. 아주 흔해 빠진 코멘트 같잖아요. 근데 네. 예, 흔해 빠진 것 같지만 그걸 앞에다 전면에 내세울 때는 애널리스트 진심이 있는 거예요. 진심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롱텀 투자 매력 재확인. 만약에 이거 재미없으면은 중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 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 그럼 뭐 수주 잔고가 늘었던 걸까요? 어떤 매력이 있었던 걸까요? 구체적인보다는 일단 매력을 재확인했다. 원래 있었는데 아, 한 원래 번 있던 더 걸 확인했다. 재확인했다. 이게 네. 중요해요. 말 끝이 잘 들어요. 말맛을. 투자 매력을 재확인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가시고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4년치, 5년치 일감이 확보되었다. 뭐 이거죠. 4년치, 5년치. 그러니까 어닝은 올해 내년이 아니고 4년치, 5년치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주식은 24, 5, 6, 7, 한 7년 정도 거를 앞당겨도 괜찮은 27년 정도, 한 2년 거를 앞당겨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수주 잔고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0조 정도,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LIG가 19조 정도 있다는데 이 대부분이 상당수가 해외 쪽이거든요. 근데 해외 쪽이 보세요. 그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 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 전쟁 끝나면은 그 망가진 그 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해야죠.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유럽에서 실제 생산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방위 산업 중에서. 한국에 여긴 안 적었으면 현대 로템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수주가 금방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27년인데 오더를 하고 수주에 대한 오더를 그다음에 매출을 받고 그다음 버전 그다음 라운드 들어갈 때는 네. 혹시 평화 시대가 와가지고 확증을 다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일감은 4년치고 수주 받고 하는데 2, 3년 보통 1년 가니까 27년까지 어닝은 땡길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수주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켓쉐어도 튼튼하고 유럽의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제한적이고 이렇게 본다면은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목표 주가나 그 이익에 대한 흐름에서 큰 이의를 달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이슈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화장품주가 너무 세다든지 아니면 네. 예를 들어 뭘까요?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힘을 너무 많이 낸다든지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묻힐 수 몰리면은 네. 그쪽에 수급이 몰리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주식 측면에서 방위 산업이 쉴 수는 있어요. 네. 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 들어간 사람이 볼 때는 이 주가가 빠질 때 들어가는 게 맞고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SK텔레콤 마찬가지로 비중이 지나치게 많지 않고 뭐 한 10%, 15%라면은 좀 더 유지해도 상관이 없는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을 통신주로 한 10% 비중 가져간다고 한다면 네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방위 산업은 비중을 한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시가총액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방위산업은 어쨌든 디펜시브한 느낌이 있고 네.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이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아니면 미국이 골디락스가 더 뚜렷하고 네. 이렇게 그쪽에 치우친다면 이쪽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두 개 섹터를 합해서 20% 이상은 오히려 언더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섹터에 대해서 뷰가 좋으면은 이거는 20% 이하, 15% 이하고요. 만약에 오늘은 많이 오른다면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지속적이지 않거나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20% 조금 위에까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것이 그는 허당이었고 너무나 지나친 걱정이었다라고 연말쯤에 판단이 되면은 네. 그럼 이런 주식 중에서 일부분을 차익 실현하고 이런 패턴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요. 이 리포트에서 두 개 제시해줬잖아요.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원하고. 네. 물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 중지 중이지만 이 풀리고 나면 또 우상향할 거라고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걸 더 원픽으로 하시겠어요? 글쎄요. 이제 둘 다인데 뭐 아까 말한 다른 섹터가 좋하면은 네. 하나 정도를 골라야 되겠죠. 저는 LIG 넥스원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오, 왜요? 개인적으로는요. 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 그냥 느낌 네 느낌이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덜하기 때문에 덜한 종목이 시세를 아까 비슷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든 사람이 많이 알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것보다는 새로운 게 별로 없거나 덜 손이 탄 종목이 덜 간 종목 측면에서 셀트리온을 조금 더 제가 무게 중심을 두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조금 덜 주목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올라는 갔는데 네. 아직 나올 것이 조금 신선한 게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볼게요. 예, 한 줄 평은 이게 아까 많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면은 중장기 관점을 가진다면 일정 부분의 비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은 갖고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이슈도 다뤄봤고요. SK텔레콤하고 방산 관련주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전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막힌 투자 한 끼, 코스피 코스닥 상승 강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 플러스 2,546이고요. 코스닥은 2.5% 오르면서 727.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1% 그리고 6% 정도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하락세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님 나와 계시고요.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오늘 장 코멘트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 상승이 연속성이 있냐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주연 대표님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연속성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은 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워낙에 그동안에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었고, 어제는 1조 원 넘게 팔았었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팔아제낀 물량들을 다시 언제 사주는지를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지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좀 관심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올 거냐라고 하신다면은 좀 단기적인 어떤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뭐 BOJ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자민당 선거도 있습니다. 요즘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도 많이 커진 상황이고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증시에 대한 어떤 좀 관심도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금은 여전히 좀 상승할 때는 지켜보시고 오히려 조정할 때 좀 접근하는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감도 이전보다는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9월 달, 10월 달은 원래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 10월 달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9월 달, 10월 달이 항상 안 좋았 그 대선이 있는 9월, 10월은 안 좋았고 11월, 12월은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9월 달, 10월 달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좀 조정받고 좀 힘든 시기에 오히려 좀 모아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올해 하반기 연말에 좀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자. 신혁승 이사님도 같은 질문, 같은 좀 코멘트를 들어보자면요. 네, 여기 방송 나와서 이제 네. 처음으로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장이 이제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물론 뭐 아직까지는 뭐 하락 장세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오늘의 상승은 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랑 오늘이랑 약간 패턴이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데 어제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좀 이제 좀 내려왔다가 또 반등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오후장 가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관건은 이제 오후장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이 뭐 제가 계속 61선 밑에 있고 지금 하락 장세로 이제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이게 좀 기술적 반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네. 그래도 오늘의 반등은 의미가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뭐 주식 비중을 꽉꽉 이제 100% 이제 레버리지까지 써갖고 막 이렇게 꽉꽉 채울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저번 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주식을 팔아왔다면 오늘 정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다시 진입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장에서 오늘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내일장에서 의미 있게 반등을 하거나 또는 약간의 뭐 오늘 상승분을 다 토해내는 그런 이게 충격적인 장만 안 나온다면 내일장까지 우리가 좀 매수를 해놓고 추석 연휴를 지켜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또 추석 앞두고 다 소위 말해서 쫄아 있긴 한데 네. 뭐 그래도 이렇게 좀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네.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또 그러면 뭐 엔비디아가 어제 8% 올랐지 않겠습니까? 그 엔비디아가 8%를 그렇게 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신호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좀 훈풍이 좀 불어들면서 오늘 제가 딱 아침에 든 생각은 이제 주식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진짜 명확해진 장이구나. 또 무엇을 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정립을 하고 나왔습니다. 뭐 사실 부정적으로 계속 보다가 또 뭐 너 61선 회복도 안 되는데 왜 또 하려고 그래 하지만 제가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사람은 좀 카멜레온 같아야 되거든요. 이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카멜레온 같이 아유, 유연해야 됩니까? 그럼 유연해야죠. 제가 몸은 좀 뻣뻣한데 네. 그래도 이 시장 대응은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유연하게 된다. 해야죠. 오늘 같은 장 이런 장에서는 내가 조금 터진다는 각오하고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전혀 안 쫄아 있잖아요, 그렇죠? 9월, 10월에는 쫄지 말고 사자.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카멜레온 약간 포장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포장. 네. 카멜레온 같은 남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전과는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자, 61선도 회복 안 됐고 반도체도 엔비디아 반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젠슨왕이 어디 나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한 게 다거든요. 그게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바꿨다거나 혹은 AI 버블론 혹은 뭐 경기 침체 이전과 스토리가 달라진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길래 이제는 주식을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건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거죠. 투심.
예, 그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네. 이제 시장에서 볼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매크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시장 해석에 따라서 네. 워낙 바뀌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CPI 발표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뭐 좀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이러니까 또 금리 인상을 인하를 50bp보다는 25bp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네. 장 초반에 미국장이 초반에 좀 덜컹거리기 시작했는데 이걸 또 시장에서는 이거 경제가 이제 크게 위태롭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시장이 지금은 50bp 하는 게 더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걸로 갑자기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투심이 워낙 이제 갑자기 좀 개선이 이제 또 시장이라는 게 워낙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할 때도 뭐 언제 이게 하락할 줄 알고 이렇게 급락을 맞았겠습니까? 그때도 아무 변동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오늘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시장에서 좀 접근을 좀 해보는 것이 좀 이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걸 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매크로 지표나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그런 것들 우리가 체크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외국인 수급만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크게 필요치 않고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고 어제부터 좀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좀 적극적으로 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매도가 많이 좀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만 제외한다면은 투심 개선 및 지금에서 뭐 기술적 반등이라 할지라도 조금 반등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한테도 비슷한 결의 질문을 드린다면 투심이라고 했는데 사실 외국인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계속 팔아요. 그리고 며칠째 지금 몇 천억씩 던지고 있습니다. 덩어리로. 좀 심각할 만큼 어제는 뭐 거의 1조 가까이 던졌죠. 그런 것처럼 외국인은 결국 계속 팔고 있는데 어떤 투심의 뭐 개선이라고 봐야 될까? 근데 뭐 투심이 개선된 거는 맞기는 한데 근데 뭐 투심 때문에 투자를 하고 말고를 결정을 하는 거는 조금 섣부르다. 이제 너무 휘둘린다. 휘둘린다. 휘둘리기 쉽다라고 너무 좀 카멜레온 생각을 같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왜 웃어요? 왜 웃어? 상호 아닙니까? 네, 네. 어떻지만 카멜레온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네, 해주셔가지고. 네, 네. 네, 근데 일단은 투심에 너무 휘둘리면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심이 악화되고 뭐 공포감에 휩싸이고 계속 빠지고 이럴 때도 뭐 기업들은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었고요. AI에 대한 수요 여전히 견고했고요. 그리고 그런 힌트들을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최근에는 오라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 결과에서도 AI에 대한 수요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라클이 그 엔비디아 4대 고객사 중에 하나로 올라섰거든요. 근데 그 4대 고객사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고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고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던가 알파벳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어디 있었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무튼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4개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 발표 결과상으로 봤을 때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AI 수요가 너무너무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이 현재의 어떤 좀 부정적인 전망이나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이르다, 이런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그냥 투심 때문에 그리고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시장이 꺾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를 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투심이 꺾였다 공포감에 휩싸였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실 좀 공포감에 도망가거나 뭐 딴 데를 간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정확히 그 엇박을 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것들에 너무 좀 치중을 하시기보다는 또 매몰되시기보다는 기존에 그냥 가는 방향성 자체를 보시고 큰 틀을 좀 보시고 세부적인 어떤 뭐 투심이 너무 악화됐다.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좀 악화되고 주가가 빠졌다. 그럼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주연 대표는 과연 어디서 터졌을까? 어떤 부분이 웃겼을까?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혁승 이사님도 결국은 두 분이 결은 같은데 정도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주연 대표님도 슬슬 사보자, 너무 달려들지는 말자의 결인 거고 신혁승 이사님도 무언가 이전보다는 훨씬 좀 상황이 나아진 거는 같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달려들자의 개념이에요? 그건 아니죠.
말씀을 하신 것 중에 결은 사실 틀려요. 그래요? 네, 결이 틀립니다. 결이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까 방송 아이, 전에 얘기했을 때는 전이랑 방송 중이랑 다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투심이라는 게 우리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전 대표님 말씀 맞다나 변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그 누가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특히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극명하게 나타났거든요. 시장이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시장 투심이나 이런 것들이 어제 그것을 해석을 좋게 하면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주식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려갈 때 뭐 앞을 보고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투심에 영향을 받지 말고 팔지 말고 버텨야 된다.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 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다 죽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언제까지 맨날 사래요. 맞잖아요. 맨날 저점에서 그리고 네네. 앞으로 좋아지고 그러나 그것은 투심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방송에 지금 한 두어 달 나왔는데 네네. 나올 때마다 계속 장이 안 좋을 것 같다. 현금이 좀 늘리는 게 좋다. 하려면 뭐 바이오나 이런 것들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특히 이제 반도체는 아예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반도체가 좋아지는 업황, HBM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 폭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투심이 어떻게 거기서 옮겨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 사실 어제만 해도 최근에 어떤 반도체 종목들 보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인가, 뭐 이렇게 싼 그 종목들이 그러나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고 오늘은 이게 또 투심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상승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투심이나 투심 회복 또 이러한 그 정황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이게 종목이 좋다고 앞으로 괜찮을 건데 이걸로 계속 물 타고 지지부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종목 내가 샀는데 10% 빠지면은 본전되려면 12%가 올라야 되고 그쵸. 50%가 빠지면은 100%가 올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려를 하시면서 항상 이제 우리 리스크는 감안하시면서 이제 분위기를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이제 실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성공을 하고 이러는 건데 물론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정착되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또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들이 또 성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겸사겸사 이렇게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싼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갈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암살자님께서 신혁승 이사님 광팬이십니다. 그래서 역시 맞는 말만 한다. 이 장은 반도체만 안 사면 먹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신혁승 이사님이 가지고 온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반도체 좀 사볼까? 하고 물음표. 왜 웃으세요? 아니 저 개그맨이 아닌데 반도체만 개그맨이 안 아닌데. 사면 먹는 장이라고 실컷 채팅창에서 얘기했는데 신혁승 이사님은 반도체 좀 사볼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반도체만 사면 돼.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설명을 그냥 해주실까요? 반도체만 사볼까라고 주제를 정한 거는 제가 지금껏 나오면서 반도체를 맨날 팔아야 된다. 네.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사볼 만한 시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좀 못 올라서 지금 답답한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극명한 차이는 결국 HBM이라는 향후의 AI 수요에 발맞춘 이제 고마진 그쪽의 반도체에 대한 어떤 포커싱이 다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의 그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 언제 볼까 이 생각을 네. 엔비디아에서 블랙웰이 어느 정도 그 이슈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종목들과 섹터들을 조금 보면서 반도체를 이제는 좀 추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는 지금 워낙 이제 말씀도 이제 막 맨날 사라고 하다가 오늘은 또 좀 오르니까 또 말씀들이 또 최근 들어 없어지더라고요. 하도 말해도 안 오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오늘부터는 좀 반도체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뭐 암살자님께는 죄송합니다. 뭐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해볼 만한 시기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니까 섹터별로 그 대장으로 여겨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해지는 날인 것 같아요. 뭐 반도체에서는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PSK 홀딩스나 뭐 기존의 뭐 가온칩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액침냉각의 GST나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이제 요것들을 좀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에 뭐 오늘 사실 반도체가 오르고 2차 전지가 최근에 어제부터 좋으면서 바이오가 식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사실 바이오가 죽었으면 아직 시장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바라던 시장 그것은 뭐냐면 시장이 수급 쏠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바이오가 오늘 장에서는 평소의 분위기로 봐서는 빠졌어야 정상인데 늘상 보고 있던 우리의 바이오 뭐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의미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네. 지금은 반도체를 해야 되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 쪽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뭐 SK 이터닉스나 뭐 이런 종목들 이런 대장 섹터들에 대한 어떤 추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여기서 바로 시장이 바뀌어 갖고 또 내일 또 의미 있는 막 충격적인 하락이 나오면 내가 또 잘못 봤구나 하고 시장이 안 좋구나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한번 발은 담그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신영식 기자님 발제 반도체의 유의미한 상승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코멘트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오늘 뭐 반도체랑 사실 뭐 2차 전지랑 둘이 힘겨루기를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이겨서 한쪽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또 똑같이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전자 다 같이 삼성전자가 아니죠. 그 반도체 다 같이 오르는 하루였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존에는 한 섹터가 상승이 나오면 그쪽으로만 돈이 다 쏠리고 다른 쪽들은 다 빠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었고요. 지금은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사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밀리기도 많이 밀렸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술적인 반등 구간까지 좀 노려봐도 충분히 지금은 좋을 만한 그런 구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신혁승 이사님한테. 일단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바로 지나면은 추석 연휴잖아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 동안 또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FOMC 바로 돌아오고 나서 FOMC에서 이게 50bp, 25bp 뭘 할지 여기에 따라서 엔캐리, 뭐 트레이드네, 뭐 엔화에 따라서 뭐 코스피도 같이 떨어지네 만에 이런 리스크는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다가 또 매크로가 안 좋고 뭐 경기 침체가 안 좋고 지표가 안 좋아 혹은 환율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빼버리면 대표적으로 빼는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또 억울하게 또 맞고 막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것까지 맞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 쭉 보시면은 앞에 거 보시면은 오늘 얘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러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악재들이 지금 너무 많이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악재로 인해서 살짝 변동성이 나오면 오늘 정도부터라도 좀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그때 조금 더 사는 전략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후퇴를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해놔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강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만 좀 의미 있게 한 3, 4% 반등을 줬다면 더욱 확신을 하는 장으로 접어들 수 있었을 텐데 그 삼성전자가 약간
레거시 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이러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좀 오르고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변화가 되면서 확신을 좀 심어준다면 본격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좀 이 구간에서는 설령 기술적 반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나. 지수가 사실 10%만 반등을 해도 우리가 종목별로 20-30%씩은 그냥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수가 지금 10%, 20% 빠졌지만 뭐 종목들 다 20%, 50% 반토막 나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조금 접근하시고 항상 퇴로는 열어두시고요. 네.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완벽한 상승장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적진으로 한번 뛰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전고점이 뭐 88,000원 간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아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그건 좀 회복이 좀 돼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반도체 추가적인 코멘트 없습니다. 없죠? 네. 종목만 하나 딱 주시면은 넘어갈게요. 반도체 뒤에 아까- 뒤에 있네요. 네, 뒤에 네. 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후장 공략주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빠르게 이주연 대표님 발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요? 신재생 담아도 될까요? 해리스 수혜. 이주연 대표님은 요거를 왜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지금 사실 시장에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미국 대선이기도 하잖아요. 여전히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근데 일단 대선 전에도 어떤 테마성,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봐도 좋을 만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실 꾸준히 좀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으로 잡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ESS 쪽이기도 한데 네. 일단 2분기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또 괜찮게 나왔잖아요. 근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ESS였습니다. 일단 ESS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가 점점 좀 증가하고 뭐 전기차 제외하고서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좀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또 ESS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ESS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한 종목들은 좀 지금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어제 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장주가 지금 SK 이터닉스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인지를 한 것 같은데 뭐 한중 NCS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도 다 같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좀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었는데 많이 빠진 2차 전지 중에서도 ESS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아니죠. ESS에 대한 어떤 투자라던가 그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아마 좀 주가의 차별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삼성 SDI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형주라고 한다면 삼성 SDI가 좀 ESS 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성과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이면은 지금 말한 ESS 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쏠린다는 걸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리스 모멘텀을 받아서 신재생이 다 같이 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걸까요? 조금 쏠린다고 봐야 될 것 쏠린다? 같습니다. 네. 신혁신 기사님도 요 신재생 관련해서 이제 아까 뭐 방송 전에도 이주연 대표님과 우리가 오랜만에 결을 같이 했다라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종목. 근데 저는 이제 그 신재생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지금 같은 이제 추세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차 전지와 신재생 쪽에 어제 그 상승도 사실 오늘의 어떤 반도체나 어떤 기타 섹터들처럼 시장처럼 이제 의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제 해리스 후보가 점차적으로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뭐 오히려 스타 종목은 신재생 쪽에서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스타 종목이 신재생 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발제 두 가지가 다 오후장 공략주에 녹아 있어서 종목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발제로 넘어갈 텐데요. 제작진 발제입니다. 항공주 관련해가지고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노려볼까 하는 분들도 있고 항공주 여전히 지지부진 유가는 떨어지고 원화는 강세면
항공주 입장에서는 비행기 리스하는 비용은 줄어들고 비행기를 운행하는 유가, 요 기름비 같은 경우는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여객 수요가 경기 침체라서 줄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장사는 원래 잘 되고 비용은 좀 줄어든다고 하면 항공주가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이거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타이밍이 아직 안 맞은 걸까? 여기 혹시 의견 내실 분 있으실까요? 항공주들은 사실 LCC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LCC는 힘들다. 네, 그러니까 좀 인식 자체가 좀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약간 항공주들도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고 이제 좀 에너지 가격도 어느 정도 잡혔고 수익성 개선돼서 좀 괜찮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 인식 자체가 항공주를 잘 안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항공주들이 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티켓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올리면은 조금 인식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티켓 가격이 잘 안 올라갑니다. 잘 안 올라가고 여전히 너무 저렴하게 잘 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특히나 또 LCC 같은 경우에 더욱이 좀 그렇고요. 물론 뭐 티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그 외에는 글쎄요. 그리고 일단은 대한항공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아시아나와의 합병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일단 합병을 하고 나서 좀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의견을 좀 보니까 합병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본인들도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봐야 한다. 좋을지 나쁠지는 잘 모른다. 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그런 불확실성들이 주가를 제한하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 공항 가는 사람이 150만 명이래요. 150만 명.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항공주 할 때가 아니고요. 그냥 얘기 의미가 없고 의미 없어요? 넘어가요? 그냥 저는 할 얘기가 없고 안 할 거니까 뭐. 그런데 지금 아까 첨언을 좀 하나 생각이 지금 나갔고 뭐냐면 해리스 관련돼서 우리가 신재생 신재생으로 돌아간 겁니까? 아니 신재생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해리스 후보가 이렇게 되면은 신재생 뭐 2차 전지 이쪽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섹터들이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권에 더 강하게 접근하면서 주목받고 더 괜찮을 섹터가 대만? 아니요. 그럼 이 기술주 섹터라고 봐요. 기술주. 예,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섹터들. 왜냐? 우리가 이 시장이 이제 반도체나 이런 시장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냐면 트럼프 후보가 귀에 총격을 맞은 그날부터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부터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강세가 이제 되면서 이 기술주들이 좀 무너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해리스 후보가 더 강세를 강하게 나타나면 오히려 그간 조정폭이 컸던 그런 기술주 섹터들이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오늘 시장에 대한 투심 회복과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항공주는 뭐 넘어가죠. 사실 오늘 뒤에 공략주가 더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 요거는 넘어가고. 제작진 분들이 주제 선정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아군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적군이야. 일단은 그냥 난사하고 보니까. 아니 잘하면 잘한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많이 자, 신경 써주세요. 많이 신경 써보겠습니다. 자, 5장 공략주로 넘어갑니다. 두 분의 오늘의 공략주, 한 분은 반도체, 한 분은 신재생 ESS 쪽 가져오셨는데요. 이스페타시스 SK 이터닉스입니다. 이주연 대표님부터 한 2분 드린다면 공략주 SK 이터닉스를 가져오신 이유는요? 네, 일단은 SK 이터닉스는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ESS 관련해서는 어제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많이 움직였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규모 자체도 그렇게 작지 않고요. 5천억 정도 시총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입니다. 그래서 탄력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상반기까지는 SK 이터닉스가 그렇게 뭐 매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뭐 반영이 된다던가 뭐 좋다던가 이렇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뭐 그 육해상 풍력이라던가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맞물리면서 이제 좀 하반기부터는 매출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ESS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1등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소 전지죠. 수소 전지 관련해서 SOFC 관련해서도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사실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많잖아요. 앞으로도 이 얘기는 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관련해서 어떤 에너지로 이 데이터 센터의 많은 전력을 좀 감당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있을 텐데 그 대안으로 꼽히는 게 또 SOFC 연료 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다각화로 볼 수 있을 만한 좀 어떤 모멘텀이 많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를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단기적으로는 잡아보도록 할 거고 손절가는 1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 목표가랑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손절가를 되게 넉넉하게 잡으셨네요. 사실 손절가 없다고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신규 상장이니까요. 어쨌든 손절가는 그래도 잡고 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14,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4,5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혁승 이사님은 이수페타시스 투자 포인트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상징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 뭐 이스페타시스, 엔비디아가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상관계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페타시스 한번 지금 정도에서는 뭐 투자할 만하다. 뭐 여러 그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 뭐 구글, 엔비디아, MS, 인텔 등 주요 고객사도 확보하고 있고, 뭐 고마진 제품 네트워크 물량 회복세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뭐 기술적 반등 후에 이제 추세 상승 확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한번 이 종목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좀 많이 떠서 시작했어요. 뭐 생각보다 많이 떠. 오히려 근데 더 많이 떠서 시작한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지분열하게 뭐 한 3-4% 시작해서 물론 뭐 양봉을 세게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이런 종목이 한 7-8% 이렇게 갭상승해서 출발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매수가나 뭐 가격 전략 뭐 35,000원 목표가 뭐 4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드렸는데 네. 뭐 현재가 근처부터 접근을 해서 내일 좀 더 혹시 조금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 한 2-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목표가 전고점 정도까지는 일단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본다. 여기서 만약에 추세 확인돼서 60% 뚫고 가면 오히려 비중 추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전략 드려보고 사실 뭐 저는 SK 이터닉스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이터닉스에 동의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페타시스로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 이스페타시스, SK 이터닉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번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이따 내 마녀의 날에도 시장이 좀 꺾이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셋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